12월 24일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일정상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기업 분석의 와이팜 이규하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의무공표 자료 와이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의 이제 파워 앰플리파이어 모듈이라는 PA 모듈 업체고요.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의 신호를 증폭시켜서 기지국까지 전달하는 그런 증폭기 역할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주 가공을 맡기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 업체고요. 지금 이 PA 모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브로드컴, 스카이웍스, 커버 같은 미국의 이제 업체들이 거의 90% 가까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이 와이팜이라는 업체입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5G 스마트폰에서 4G 대비해서 이제 관련된 탑재량이 지금 2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2018년에 약 60억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한 6조 좀 넘는 수준에서 2025년에 이제 104억 달러, 한 10조 좀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중저가 위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객사 출하량이 좀 줄어들면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고객사 출하량이 좀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중저가가 좀 늘어나고 5G 모델 출시가 좀 확대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억 좀 안 되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화권 같은 업체들까지 좀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게 이제 가시화되는 경우에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순서 바로 가세요. 삼성전자 비중이 들리시나요? 네, 질문 주세요. 이게 와이팜의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너무 높아서 이게 오히려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동통신 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의견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비중이 거의 이제 100%이기 때문에 리스크라면 리스크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좋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화웨이가 이제 안 좋아지는 수혜를 삼성전자가 입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게 내년에는 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플래그십 위주로만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중저가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좀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와이팜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폰 이외에 이제 자동차나 기지국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대해서도 좀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스마트폰도 예상보다 일단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다 회복하는 상황이고, 장비도 사실은 지금 발주가 조금씩 나오곤 있지만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이제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 매출 관련돼서요, 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일단 테스트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분기 말 정도부터 이제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할 거로 회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여기 추정치에는 반영은 안 해놨고, 아마 한 하반기 정도 돼서 중화권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라가면서 좀 가능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핸드폰 부품주 선호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삼성 전기를 일단 여전히 제일 좋아하고요. 어제 LG 이노텍도 좀 올랐지만, 지금 애플카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지금 좋아하고 있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MC넥스를 또 이제 최근에 또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MC넥스가 지금 애플카 관련해서도 이제 애플밴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만도랑 같이 라이다를 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이제 주목을 받으면 MC넥스 같은 업체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가능할 거로 보고요. 얼마 전에 자료 쓴 PI 첨단 소재 이런 것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순서 바로 가가지고요. 투자 전략 부분에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연말 배당 관련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배당락과 주식시장 폐장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가능성과 일부 기업들의 배당 정책을 재고시키는 것,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기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배당 컨센서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200 선물의 베이시스는 1평균 마이너스 5.9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현물 가격의 고평가가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금융투자와 개인들이 현물 순매수를 하면서 고평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현물의 순매도를 하면서 우려감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요. 같은 기간 선물 순매수 규모를 고려하면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의 익스포저를 늘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당락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현물 순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 다음 주에 예상되는 코스피 200 배당 수익률은 1.5%로 판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중에 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해서 비토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의 야간 선물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밤사이에 미국 주식시장의 회복세, 그리고 전일의 아시아 시장의 상승세를 고려했을 경우에 이 불확실성 장기화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회 합의 내용을 또 완전히 되돌릴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변동성을 크게 유발할 재료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연말까지는 대형주의 상대 수익률이 다소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들의 현물 순매수에 따라서 대형주들의 수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배당락이 실제 배당보다 클 수 있는 IT라든지 지주사 등의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는 배당락의 시가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제 산업기업 분석으로 가서요. 그 FNF 이지영 연구원. 네, FNF 4분기 지금 코로나 재확산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중국은 좀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중국 쪽이 많이 좋을 것 같아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에서 약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LB 한국이 지금 매출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로나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면세 매출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중국 소비가 좋아서 이제 기업형 따이거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 따이거들도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쪽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LB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에 매출 295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는 한 30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분기 대비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출점 점포 수가 지난 3분기 대비 4분기에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리상 점포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관군제 관련 매출도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저희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디스커버리는 이번 4분기에 지금 코로나 재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실적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아웃도어나 스포츠 이쪽 복종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회사 쪽에서는 이번 트렌드에 적중한 겨울 신상품 잘 출시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신발 라인업의 확대도 지금 매출이 증가하는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빼고는 이제 회사가 목표했던 그런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대리상 점포수가 이제 50개인데 내년에 200개 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광군제 매출도 2배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티몰 관련 온라인 트래픽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온라인 일매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발이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판매 족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디스커버리에서 신제품 출시를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신발에 따른 성장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2만 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J-컨텐트리 이하정 연구원. 네, J-컨텐트리 업데이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나온 15일자 공시 보시면 저희 자회사인 JTBC 스튜디오가 원래 J-컨텐트리의 콘텐츠 투자 부문을 담당하고 있던 J-컨텐트리 스튜디오의 지분 100%를 흡수합병하기로 했고요. 현물 출자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 첫 번째로 J-컨텐트리는 JTBC 스튜디오의 지분 68%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JTBC 스튜디오는 이제 확실하게 독립 스튜디오 체제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 이 회사도 J-컨텐트리도 마치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콘텐츠 투자에서 제작 유통까지의 밸류체인을 한 번에 가지는 그런 회사로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기사 보시면 저희 프리 IPO를 통해서 콘텐츠 투자 자금을 조금 확보할 거다라는 기사들 좀 보이는데요. 기업 가치는 1조 원대 초반에 유상증자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FI랑 SI가 모두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F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프랙시스 캐피탈이라는 저 PF가 가지고 갈 걸로 보이고요. SI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T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국 OTT 사업자가 저희 SI로 참여하게 된다면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안정적 중국향 매출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니까 한알령이 풀리기 이전에도 약간의 그 수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유지하고 이 4만 원 전체가 다 방송 부문 가치입니다. 이유는 저희 극장 부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IPO 못할 걸로 보아서 원래 2021년 5월까지 IPO를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투자했던 FI들한테 지분 재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그 조건들 다 없앴고요. 그래서 IPO 안 합니다. 이유는 극장이 한동안 어려울 걸로 보이기 때문이고 그 부분을 저희 동사 목표 주가 산정에도 반영해서 극장 부문에 대한 가치는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제로화했습니다. 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송만 살아남고 영화는 안 좋았는데요. 방송 부분에서 조금 좀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점은 저희 지금 드라마 허쉬라고 사실상 시청률 안 나오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황정민 씨 나오는 거고요. 이거 지금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 말고 아이치를 통해서 동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외 판매 매출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판매 호조 예상되고요. 이제 향후에도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넷플릭스 그리고 아이치의 양쪽으로 글로벌 판매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J-컨텐트리는 방송 부분만 보아도 업사이드 있고 그 부분에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질문 좀 드릴게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딱 비교를 했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미 독립 스튜디오 체제를 완성을 하고 지금 여러 OTT들과 파트너십을 다 맺어두고 그 상태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안정성과 그리고 최근에 뭐 스위트 홈에서도 보였지만 이제 확실한 글로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J-컨텐트리 대비 판가도 좀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물리적 카파도 좀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컨텐츠 사업자 중에서는 J-콘보다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J-콘의 장점을 찾자면은 사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튜디오 드래곤 대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조금 있지만 JTBC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간극을 좁힌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의 발목을 잡는 영화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쪽에서
네, 질문 여보세요? 주세요. 네. 질문 주세요. 그 드라마 제작 역량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현재 뭐 드라마 제작을 하시는 현재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단, 서로 네. 드라마 제작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제이 컨텐트리가 독립 스튜디오 형태가 되면서 사실상 물리적 카파라고 하는 거는 의미는 없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저희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드라마의 개수는 연간 40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연간 40편까지 못 만드는 거 보실 거고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이 컨텐트리는 똑같이 이론적인 카파를 따져보자면은 여기는 연간 19편 정도, 즉 딱 반절 정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 그 제작 카파, 그러니까 제작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으로 몇 개를 만들 수 있던지 간에 첫 번째로 저희 캡티브 사업자가 뭔가 방송 부문에, 그러니까 본인들 채널에 드라마를 넣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해야 저희가 실제로 제작사가 캡티브 채널에 드라마를 넣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유통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상 그 측면에서의 저희 제작 역량을 보자면은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거 말고도 이게 아무래도 저희 흥행 사업이다 보니까 물리적 카파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질적인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최근에 플릭스 페트롤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신 넷플릭스의 글로벌 스트리밍 트래픽 순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글로벌 스트리밍 탑 10 안에서 한 번도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가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 스위트 홈 같은 경우에 심지어 3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제이 컨텐트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지만 연초에 이태원 클라스를 제외하고는 실상 글로벌에서의 어떤 레퍼런스는 만들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네. 여보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그 내년에 제작 편수 좀 어떻게 바뀌는지 하고요. 그리고 프리 IPO 일정에 따라서 현금은 언제 들어오는지 뭐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카파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은 아까 잠깐 제가 그 캡티브 채널에서 얼마나 많은 정도의 드라마를 이제 저희가 틀고 싶어 하는지, 즉 코로나 때문에 광고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드라마를 편성을 안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약간 슬로우했던 부분도 있고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광고비 못 받으니까 너네 제작비 줄여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슬림화됐던 부분이 있던 거고요. 실상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제작이 미뤄진다거나 조금 슬로우해진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보통 한 1, 2주 정도 래깅으로 그쳤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 코로나가 지속된다라고 해도 올해 수준의 드라마 제작 편수는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내년 상반기에 틀기 위한 드라마 크랭크인들은 대부분 올해 한 5월, 6월부터도 시작된 드라마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IPO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프리-IPO가 진행이 되려면은 JTBC 스튜디오가 제이컨텐트리 스튜디오랑 합병이 되는 게 먼저였어요. 근데 이미 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고 실제로 합병이 진행되는 시점은 3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이 프리-IPO 자금도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건데 프리-IPO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공시는 그 이전인 1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희가 이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1월 초, 현금 유입은 3월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부 접속자분들은 이제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손해보험 스파코멘트 정준섬 연구원. 예,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험업계랑 정부는 매년 실손보험 요율 어떻게 할지를 공사협의체라는 걸 통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발표 예정이긴 한데요. 언론을 통해서 어제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내용은요, 내년 이제 요율, 그러니까 실손보험 요율 인상 폭이요,
표준화,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팔렸던 보험은 10% 초반, 그리고 2009년 이전에 팔렸던 구실소는 10%대 중후반, 그리고 2017년 4월 이후에 팔린 착한 실소는 동결입니다. 이거를 세 개를 다 이제 퉁치게 되면은 전반적인 이제 유율 인상폭은 대략 한 10% 초반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인상폭은 저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물론 이제 20% 이상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거에는 이제 크게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올렸던 인상폭 9에서 10% 올렸는데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높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 유율 인상폭에 대해서 기대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뭐 서프라이즈 뉴스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볼 만한 뉴스도 아니다. 그냥 기대보단 조금은 낫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보험사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회사의 유불리를 조금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착한 실손 비중이 높은 메리츠 화재 정도가 유율 인상 효과가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약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 글로벌 탑픽 변종만 연구원 발표해주세요.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월간으로 말씀드리는 그 기업분석부 섹터널리스트가 선정한 섹터별 해외 주식 탑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시하는 건 아니고 섹터별 탑픽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11월 지난달 성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는 수익률이 한 2.5% 정도 나와서 시장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은 일본의 그 게임팩 제조업체인 코에이 테크모가 1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월트 디즈니들이 10% 이상 올랐고 트라이톤 인터내셔널 같은 것도 거의 10% 근처, 파나소닉 또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12월 달 제시하는 종목들은 저희 이제 그 시장 뷰 자체로는 경기 민감주, 이익 개선되는 경기 민감주하고 소비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관점인데요. 아무래도 섹터별로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이번에 새로 추천되는 그 섹터 탑픽으로는 나이키, 애플, 액티비전 블리자드, 비욘드 미트, 그리고 버진 갤럭틱, 항서의학 이렇게 6개 종목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